오래된 영상인데요.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저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저 아이들은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모든 대화는 다 다다다다로 통하는데 그래도 너무 의사소통을 잘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잘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몸짓과 다다다다 그런 똑같은 단위로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얘들은 의사소통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면 잘 소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친밀하게 눈과 눈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런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은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아재 개그라고 하던데요.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마음과 마음 또 생각과 생각이 잘 통해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공감이 잘 일어나서 이 생각과 마음이 잘 통하게 되면 갈등은 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서로 마음이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떤 가정이든지 다 가족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의사소통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아가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남보다 못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 남하고는 인상 안 쓰고 대화를 잘 나눕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툭툭 그냥 함부로 말을 하죠. 너무 친하니까, 너무 믿으니까. 그래서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갈등이 가정 내에서 일어날까?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볼까요? 가족은 남녀노소 다 섞여 있어요. 나이가 많은 어른도 있고 이제 저런 따다다다 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남자도 젊은 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남성분도 있고 또 어린 여자아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남녀노소가 섞인 이런 상황들이 가정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마음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리고 또 살아온 세월도 다 달라요. 그러면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인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음이 생각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족이라는 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같이 묶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같은 운명을 가진 사명 공동체예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길에서 모든 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아무 이해타산도 없이 위기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 같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가족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는데 적어도 2명 이상은 낳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지금 2명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2명이 본전인 거예요. 남자, 여자 2명이 결혼을 했으면 2명은 낳아야죠. 근데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아요. 축소가 됐지요? 이제는 안 낳아요. 그러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인구가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점점 찍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걱정이 많으시길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뿅뿅뿅 아담을 더 창조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대국적인 의미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때 무슨 그 인류학자가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2050년 되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이 고등학생 딸이 너무 대견해서 아빠가 스테이크 집에 데려갔어요. 아주 소문난 맛집이고 그 집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가서 먹자. 너를 격려해 줄게. 이래서 아빠가 이 딸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었어요. 음악은 기가 막힌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 딸이 딱 스테이크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칼질을 하고 이 기가 막힌 음악을 들으면서 칼질하니까 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빠 정말 멋쟁이다. 이런 센스도 있고 정말 감사하다. 막 쩔라가면서 딱 음악을 들으면서 딱 먹으면서 물었어요. 아빠, 이 고기 뭐야? 아빠가 대답했어요. 소고기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의사소통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 말의 의미를 모르셨다면 가족 간에도 지금 이런 막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럴 때 헐 그러죠. 요새는 후덜덜이라 그러더라고요. 딸은 이 음악이 너무 멋있어서 이 곡이 뭐냐고 묻는데 아빠는 이 고기가 뭐냐고 묻는 걸로 듣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서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결혼 4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하자. 이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남편하고 이제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이제는 차하고 빵을 먹으면서 이제 남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고생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이제는 이런 일도 하네. 정말 당신 수고했어. 여보 감사해요.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빵을 뜯어서 아내의 접시에 놔줬어요. 배고팠지? 얼른 먹으셔. 그러고 빵에 가장자리를 뜯어서 아내의 접시에 놔줬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든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40년 동안을 참아왔는데 정말 오늘 저녁 이 40주년 기념일을 하는 오늘은 정말 내가 오늘 같은 날까지 당신이 그러는 거 보니까 나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빵에 그 가운데 부분 포들포들한 부분을 나는 좋아하는데 당신은 40년 동안 맨날 빵 가장자리 뻣뻣한 그것만 나한테 줬다. 근데 어떻게 40주년 되는 오늘까지도 그러느냐고. 막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눈이 커지고 멍하니 그 막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는 아내를 쳐다보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더니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정말 그거를 싫어했어? 그 부분은 빵의 가장자리의 그 바삭바삭한 부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40년 동안 당신에게 양보를 했던 거야. 나는 그게 먹고 싶었어. 근데 그 바삭바삭한 거 대신에 가운데 찔깃찔깃한 그 부분을 내가 40년 동안을 먹어줬단 말이야. 이 40년 동안 이 부분은 동상이몽을 했던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화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서로 40년 동안 응어리가 있었어요. 말하지 못한. 진작에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럴까요? 꾹 참는 게 좋은 거는 아니란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통해서 풀지를 않고 그냥 꾹꾹 참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냥 얘기하면 잘못하면 감정이 상해지면 이상할까 봐 그냥 그래 저 사람은 저렇지 그러고 그냥 꾹 참아둬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얘기를 해서 풀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둘은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자와 소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끝나고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소 아내에게 맛있는 것을 줘야겠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서 싱싱한 고기를 가져왔어요. 갈비살, 등심, 안심 골고루 이 아내한테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아내에겐 좋은 것을 줘야지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 아내는 그런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 아내는 아침 일찍이 나가서 푸른 초원에 가갖고 작은 아주 연한 싹이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뜯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꿀꺽꿀꺽 먹고 싶었지만 참고 그 싹들을 가져다가 아내한테 주었어요. 남편한테 주었어요. 여보, 오늘 이거 새로 난 싹이야. 오늘은 토끼풀도 먹어보고 오늘은 잔디도 먹고 오늘 이거는 시금치야. 이건 미나리야. 새로운 싹들을 열심히 뜯어다가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소가 고기를 먹나요? 사자가 풀을 먹나요? 이것도 역시 동상이몽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서로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호가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서로 엉뚱하게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과정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면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말을 해야 됐어요. 근데 꾹 참고 그 마음을 알기에 계속 참고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렇게 무조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나는 다 할 일 다 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침부터 나가서 수고했는지 알아? 근데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여?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반응도 달라요. 표현도 달라요. 근데 이 틀린 게 아니고
남녀가 다른 거, 저 사람과 나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는 워낙 교육을 많이 받아서 조금은 아는데, 여러분 알지요? 듣기는 들었어요. 아는데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팔다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브라질이 어디인지 아시죠? 브라질에서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답니다. 굉장히 선진국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겪어야 그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결혼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는 남녀는 전문기관에서 약 열흘 동안 합숙을 한대요. 여러분 안 놀라시나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합숙을 열흘 동안 해야 된다. 그냥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한 두세 달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신청해서 결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남녀의 차이는 무엇인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지를 교육을 해요.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는데 5-5번을 만나요. 근데 브라질은 열흘 동안 합숙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수한다고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 교육 과정을 모두 거치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결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대요. 그제서야. 그러면 이 최종 시험에 합격을 하면 결혼 자격 증명서가 나오는데 이 결혼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근데 시험을 정말 암만 시험을 봐도 이 꽈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꽈락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합격을 하지 못하면 결혼을 못하냐? 그건 아니래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결혼할 수가 있는데 무슨 불이익을 당하냐면 유산 상속이나 법리를 다투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한답니다. 이 결혼 시험도 이 합격하지 못한 불합격한 사람 같으니 이래 갖고 불이익을 준대요.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는 이혼율이 낮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도 한 15일쯤 합숙 훈련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가정들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아멘 하신 거야? 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 아이들 그 결혼 예비 학교 오는 아이들 보면은요. 머릿속을 싹 비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결혼 생활한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있고 아내는 아내 노릇 제대로 못한 거 있어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아니면 소리 지르고 문 꽝 닫고 가고 이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자라오면서 그 모든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찰칵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한대요. 저장을 하다가 얘네들이 부부 싸움을 하면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꽝 닫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을 그냥 저장을 한대요. 저장을 해갖고 얘네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에 똑같은 부모가 다투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얘는 자기도 모르게 아빠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한대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한대요. 그래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막 던지고 이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얘한테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다.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만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을 적어라.
이거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거를 이제 놓고 그대로 나아가고 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만의 가정. 그래서 그 결혼했다 그래서 무조건 누구나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결혼했다 그래서 서로를 잘 알고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평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예요. 첫 번째, 남녀의 기본 차이가 있고 또 기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이 남성과 여성의 이런 차이, 그 기본적인 차이,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아.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봐야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남녀의 기본 차이와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첫째, 남편은 목표 중심적이에요. 남성들은 목표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숲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림을 커다랗게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성들은 숲속에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면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저기 있는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걸림돌이 있으면 쳐버려요. 여기서 가다가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서 가령 나가 떨어져 쓰러지더라도 저 목표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저 목표를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어떻게 하냐면 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아내가 이 옆에 있는 꽃나무나 뭐 병든 거, 시들은 거, 물을 줘야 될 거 이런 거를 아내는 세세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 과정 중심적이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이고 과정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아니라 이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편은 무조건 저기까지 가야 된다 가자 하지만 아내들은 그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의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남편은 숲을 보지만 이 아내들은 그 세세한 꽃나무, 나무, 뭐 마른 나무, 시든 나무, 병든 나무 이런 거 다 돌봐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도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잣일에 또 누구 인간관계 일에 세세하게 관심이 많이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가령 5년 뒤에 우리 집 산다. 목표를 정했으면 남편은 오로지 5년 뒤에 집 사는 거에 목표를 두지만 아내들은 좋아. 5년 뒤에 집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한 달 뒤에 우리가 맛있는 거 사 먹는 외식도 중요하고 우리 제주도도 한번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은. 근데 남편들은 우리 목표가 저긴데 그까짓 거 뭐 잠깐 다 이렇게 잊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내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생각할 때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남편은 참 인정머리가 없다 그래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이런 부분에 나는 너무 우울해하거나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안 해줘요. 고지는 적인데 고지가 중요한 거지. 근데 아내들은 그렇게 가는 동안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두 번째, 남성들은 인정과 신뢰를 해주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인정이나 신뢰를 해주는 것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들은 나에 대해서 염려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아침에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근데 남편은 병원에 가, 약 사다 먹어, 그리고 나가요. 그러면 아내들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많이 아파? 얼마나 아파? 내가 병원에 같이 가줄까? 이마도 짚어보고 열은 안 나? 이런 따뜻한 염려와 관심을 가져줄 때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해요.
병원에 가고 약 사 먹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냥 툭툭 말. 걱정이 돼서 하는 거긴 하지만 아내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염려와 관심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옆집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병원에 가세요. 약 타다 먹으세요. 사랑이라고 안 느끼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리고 남성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장소로 가기를 좋아해요. 혼자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 왜냐하면 남성들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즉각적으로 뇌에서 반응하는 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들은 딱 문제가 터지면 딱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다 다 전화를 해요. 막 뭐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이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내들은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해결책을 찾아요. 그 얘기하다가 찾는 거야. 얘기하다가. 그리고 막 속상해요. 그러면 막 친구한테 전화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또 만나서 막 수다 떨다가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남성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가령 아내가 차를 끌고 나갔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남성들은 당신 뭐 다치진 않았어? 그래, 몸은 괜찮아? 이거부터 물어야 되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얼마나 왔어? 뭐 어떻게 다친 거야? 이것부터 묻죠. 아내의 마음이 상해버려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고 일단 나를 걱정해 줘야 되는 거죠. 또 남성들은 질문하는 거를 그 간섭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안 그래요. 둘이 만나면 물어요. 시시콜콜. 이 아내들은 자꾸 물어요. 남편한테. 오늘 뭐 그런 일은 뭐 어떻게 됐어요? 뭐 했어요? 관심인 거예요. 그게. 여성들은 그것이 자꾸 질문하는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여성들은 친밀감이나 돌봄의 표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들끼리도 그렇죠. 나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다가서서 질문을 마구 던져요. 이 질문 저 질문 생각나는 대로 막 해요. 그거는 내가 지금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어.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남성들인 경우는 자꾸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물어보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하거든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질문하는 것 같고도. 가령 부부가 살다가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데이트하다가도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언성이 높아지면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끝장내자는 거야? 굉장히 공격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요. 이거는 관계를 끊자는 얘기구나. 근데 남성들은 그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의 한 방법인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났어. 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 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러느라 이 속에서 답답한 것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끝내자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전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내들이 입을 다물어 버려요. 남성들은 위계 질서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근데 여성들은 꼭대기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관계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내들은 가족들의 모든 관심과 기대와 이런 사랑을 받는 가운데 위치에 있을 때, 주목받을 때, 그때 아내는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족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내가 좌지우지하고 뭐 우회전 좌회전해서 막 이렇게 아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이 아내의 마음 속에는 나는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가운데서 이 누군가가 남편이 이끌어 나가서 나는 가운데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싶어. 나는 앞에 서기 싫어. 이것이 아내의 진심인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남성들은 활동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어 간대요. 뭐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막 이런 같이 활동하면서 막 같이 움직이면서 친구를 만들어 가지만 아내들인 경우에는 이 마음을 나누면서 감정을 나누면서 나 지금 화났을 때 기쁠 때 이런 감정을 나누면서 아내들은 친구를 만나요. 같은 마음이 될 때 그때 친구가 된다고 하죠. 남편들은 또 많이들 실수하는 게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이나 이럴 때 뭔가 딱 깜짝 놀라는 그 큰 뭐 아니면 뭐 괜찮은 거 돈 좀 고액 뭐 이런 걸 해야 아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내들은 안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뭐 다이아 줘야 이러지만 이런 아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예를 들자면 제가 임신했을 때 그 겨울이었는데 주머니에 귤 2개를 넣고 와갖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퇴근하면서 저에게 내밀었을 때 그것이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봐요. 그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상관없어요. 크기도 상관없어요. 다이어를 사준 거나 따뜻한 귤을 내민 거나 여자들이 생각할 때 똑같은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돈 없다 그래서 전혀 기죽을 거 없어요. 당신을 내가 이만큼 사랑해. 시든 꽃 하나라도 사다 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 아내들 다 알아요. 돈 없어서 그거 사온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격적으로 내향적이냐 뭐 외향적이냐 또 에너지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머리에 있냐 뭐 가슴에 있냐 아니면 장에 있냐 이 배짱에 있냐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또 기질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기질적인 차이,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 차이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비투스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비투스라는 거는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사회와 가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획득하는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예요. 즉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체득한 모든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가령 남편을 30살에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도 30살에 만나고 남편도 30살에 만났으면 이 사람이 30살 될 때까지 체득한 모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향도 있을 것이고 습관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문화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야. 취미 뭐 여러 가지가 30년 되도록 그 사람이 이미 자기화한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 역시 30살 될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문화와 내가 좋아하는 습관과 이미 굳어져 버린 습관이나 나의 취향이나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30살이 아니면 35살 전후로들 결혼들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더 굳어졌겠죠. 자기화된 그런 것들이 체득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이미 체득화된 나의 것이 된 나의 것과 나의 문화, 나의 습관과 배우자의 그런 거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투스적인 차이는 뜯어 고치려고 아내들이 생각하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와 어떤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기질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아비투스적인 차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질이나 같은 거는 뭐 조금씩 바꿔갈 수 있어요. 근데 아비투스적인 차이는 거의 대부분이 어려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집에는 추석날 떡국을 해 먹어.
저 사람은 추석날 송편을 해 먹어. 결혼했어요. 추석이 됐어요. 아내는 떡국을 끓여 놓을 거예요. 남편은 송편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은 맞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밥 먹으면서 말을 하게 되면 참 버릇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령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밥 먹을 때 말을 하게 되면, 말을 안 하고 밥만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밥 먹으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게 돼요. 그 게리 치프먼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어른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서로 왜 다른지 이거를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 5가지 언어를, 사랑을 표현하는 이 5가지 언어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함께하는 시간, 두 번째, 인정하는 말, 세 번째,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를 어떻게 배우자가 나한테 표현하나, 또는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표현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 결혼 예비할 때 이걸 시켜봐요. 배우자 될 커플들한테 내가 첫째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때 제일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냐, 아니면 두 번째, 날 격려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인정하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냐. 세 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힘들어하는 일을 저 사람이 몸을 써서 도와줬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냐. 그 다음 네 번째는 선물을 사다 주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냐. 다섯 번째는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안아주고 이랬을 때 내가 사랑을 느끼냐. 이 5가지를 적어보라고 하면 맞는 커플들은 참 그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잘 이어가요. 근데 가령 스킨십 같은 거 이런 것에 얘는 5번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1번으로 적어요. 분명히 결혼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커플이에요. 왜냐하면 스킨십을 1번이라고 한 집은 맨날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손을 쪼물락쪼물락하고 팔짱을 끼려고 그러고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늘 이렇게 같이 앉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5번이라고 쓴 사람은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러붙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 결혼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 스킨십을 1번으로 쓴 사람이 계속 가슴에 허전함을 느껴요. 암만 남편이 도와주고 뭘 선물을 갖다 줘도 늘 가슴 한쪽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아주 열심히, 그러면 안 된다고 열심히 채워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혼예비학교가 꼭 필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깨닫게 해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부간에 한번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내는 어떤 사랑 전달법을 1번으로 여기는지를 서로 간단하니까 서로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와 사자처럼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내가 1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식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딱 소와 사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500가지가 넘는답니다.
설거지 해주기, 쓰레기 버려주기, 애 봐주기, 뭐 쇼핑 같이 가주기, 처갓집한테 잘하기,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차로 데려다주기, 뭐 5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3가지랍니다. 남성들 얘기해 보시죠. 첫째, 예. 밥 먹이기. 2번째, 얘기해 보세요. 기죽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2번째, 가만 냅두기. 3번째, 자게 냅두기.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딱 그거, 먹이고 재우고 냅두는 거. 지금 또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그래요? 차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건이 몇 개가 더 붙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3가지를 남편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 3년이나 5년 된 남자들 보면은요, 아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 굉장히 겉으로는 서운해하고 걱정하는 척 하는데요. 뭐 야호 뭐 난리가 납니다. 아내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굉장히 걱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3번째, 자기의 착각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배우자의 뭐 때문에 반하셨나요? 여러분이 결혼을 결심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어떤 점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셨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늘 데이트하면서 다 양보를 해주고, 춥다 그러면 코트 벗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먹여주고, 힘들다 그러면 무릎에 앉혀주고,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 착함에 반해서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자는 없다. 이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나한테만 착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계속 착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고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양보하고 밥은 떨어져 가려고 그러는데 맨 뒤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 그 착한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밥 달라고 그래요. 이런 남편 많아요. 교회 다니는 남성분들이 대부분이 착해요. 그래갖고 좀 영리하게 자기 유익을 챙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하도 교육을 시켜놔서 섬겨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막 이래서 배고파도 참고 쓰세요.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너무 착해서 이웃집 아주머니한테도 다 짐 들어다 드리고 막 너무 착하잖아요. 착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입속 하나 못 챙기지? 너 이렇게 저렇게 착하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있어야 될 거, 아껴야 될 거, 이래야 되는데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면 아내가 슬슬 화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할 일도 많거든요. 나는 그 착함을 매력이라고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착한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융통성 머리 없고 저 이제 막 불만이 쌓여가고 시작을 해요. 아내만 그런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착한 남편에게 이 아내는 대부분이 거꾸로 만나죠. 아내는 아주 영리하고 살림도 잘할 것 같고 너무너무 착착착착착착 내 비서처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 잘 맞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내 거 챙기지 않고 베풀기만 하고 도와주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는 이 남편을 보면서 이 남편과는 달리 이 아내는 내 거 거꾸로 만나요. 남편이 퍼주기 좋아하면 퍼주기 좋아하던 아내도 반대로 챙기게 돼요. 한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끼고 막 저축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성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요. 그러면 그 서로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계속 쌓여가면서 계속 불만으로 얘기를 하고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변했을까요? 누가 변한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내 관점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 잘 챙기는 영리한 아가씨였던 거예요. 변한 거 없어요. 내 관점이 변한 거지. 근데 우리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내가 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바꾸라고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착각은 아닌가? 지금 내가 변한 게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출생 순서나 힘의 우위에 의해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장남과 막내, 그다음에 그 가운데 낀 둘째, 둘일 때는 그 이제 둘째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달라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장녀와 차녀, 막내가 하는 행동은 달라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장남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들, 이 남자 쪽 부모님과 여자 쪽 부모님의 힘의 우위, 누가 주도권을 가졌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에게 있을 때 신랑 쪽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신부 쪽 아버지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부가 만났을 때 당연히 남편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배워오고 습득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결정할 때 이 남편이 차고 나가는 거를 당연시해요. 아내도 자라오면서 늘 아버지가 주장을 해왔고 남편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늘 주장을 해왔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도를 하는 걸로 여전히 알죠. 그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버지가 주도를 했고 이 아내는 어머니가 주도권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내가 차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이 아내는 내가 차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습득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할 때 당연히 남편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고 아내는 여전히 지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죠. 틀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봐온 대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자를 연구하기 바라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첫째였나 둘째였나 막내였나. 왜 이걸 보라고 그러냐면 장남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입속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장남이 욕심꾸러기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장남은 전체를 봐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거를 잘 못 챙겨요. 늘 손해보고 베푸는 쪽이 장남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이쁜 짓만 하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챙기는데 강해요. 자기 그 테두리, 자기 범위를 잘 챙기죠. 손해보지 않고. 막내는 주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는 뭐냐? 둘째는 장남이 그 앞에 있는 형제가 이렇게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야단 맞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좀 인생이 고달파지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보면서 앞에 가는 자매 그 형제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하게 그것을 보면서 착착착착 입속을 차려서 잘 가죠. 세상과도 잘 관계를 맺어가고 친구들과도 잘 관계를 맺어가서 이 둘째들은 대부분이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대범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남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대범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배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혼 생활할 때에 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걸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모두 막내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부분은 그냥 가족 전체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고 뭐 앞에서 이끌 것까지 바라지 마세요. 이끌면 더 감사한 거고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이 대소사에 관심은 없지만 이렇게 착하고 여물고 그렇게 사는 막내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갈등이 좀 있다고 두 사람한테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자라오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그 교장, 그 책임자죠. 김성목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갈등이 깊어질지라도 파경에 이르지는 않는다. 성장과 성숙의 비결이 여기 있다. 상대방을 바로 이해하고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며 행복의 지름길이다. 가정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그것이 꼭 말씀의 지식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말씀의 지식뿐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아내, 여성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남성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고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세세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남성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취향이 어떤지, 기질은 어떤지 공부 좀 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뭐 그 브라질처럼 열을 합숙은 안 하더라도 하고 결혼하면 갈등이 훨씬 적습니다. 모르고 하니까 그냥 자기 가진 기질대로 막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되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남편은 권위주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뭐 장손인데, 내가 뭐 이 집안의 기둥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양성 평등의 시대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양성 평등이에요. 남성이라 그래서 절대로 우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성이 우위라고 생각해서 직장에서 툭 한마디 던졌어요. 여자가 왜 그래? 그 성희롱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우월의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권위주의도 버려야 돼요. 근데 권위는 있어야 돼요. 가장으로서,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권위는 가져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슨 리더십인가요? 앞에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섬긴다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인들이나 하는 그 발 닦아주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죠. 이렇게 섬기는 거란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거는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나를 따라와야지 뭐 넌 왜 그래 맨날 삿대질하고 야단치고 이게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남편들은 자기 마음을 좀 진단해 보세요. 나한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내가 내 자식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는 마음이 있나? 나의 부속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통과해서 나왔지만 그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걔는 하나님께서 한 20년 정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우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 인격체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 존재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부속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함부로 명령하고 노엽게 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나한테 맡겨준 아이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키울까요?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한 20년 키우고는 손 떼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새끼 쫓아다니면서 자꾸 이래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너 손 떼. 너 왜 자꾸 그래? 이제부터 내가 개입할 거야. 내가 걔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손 떼. 근데 부모들이 떼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상처받아요? 부모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저기 나한테 그래? 그래서 그 뛰는 훈련이 남자들 군대 가는 거예요. 여성들도 이제는 뜨죠? 빨리 손 떼야 돼요. 그러면 걔가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갈등은 행복을 찾아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갈등이 있다고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결혼 1년 차에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듣고 2년 차에는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듣고 3년 차에는 부부가 말하고 이웃이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보통 결혼 생활을 보니까 1년 차에는 아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순종을 합니다. 2년 차 되니까 이제 아내가 조금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아요. 아내가 이제 지시하기 시작을 해요. 남편 고쳐가기 시작해요. 2년째부터는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들어요. 3년 차 되면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둘이 말하고 그 싸움하는 소리가 이웃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지 5년 되면 반드시 부부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서로 일방적인 얘기를 해서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하는데 이 듣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눈을 똑바로 보고 얼굴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듣는 리스닝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히어링이 있어요. 그냥 빗소리, 자동차 소리, 그냥 옆집 떠드는 소리, 뭐 지나가는 소리,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리스닝인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듣는 훈련. 이 리스닝이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 생활할 때에 집안에 가서도 그러시잖아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집안에 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바빠요. 막 설거지하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대방이 듣기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니 그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라고 할 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당신 뭐 하고 있었고 나는 설거지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의 내용은 7%에게 7%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는 말은 집중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관심을 갖고 듣기 전에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한 7% 정도만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93%는 뭐냐? 비언어적인 요소인 거예요. 눈빛, 손짓, 얼굴, 표정 뭐 이런 거가 93%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93%는 그냥 그 사람도 무심히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기했을 때 나 몰라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순탄하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골짜기도 넘어가고 산도 넘어가고 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 이혼 한번 생각해 안 해본 사람이 있냐?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결혼은 맞춰가고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 막 슬퍼서 어떤 넘어가지 못해서 애를 북북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찢어서 넓히기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내 배우자한테 내가 미안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내 옹졸한 밴댕이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찢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지금 넓히기 위한 이런 훈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내 남편, 내 아내한테 내가 미안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훈련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지금 나를 막대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 배우자한테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이웃을 품는 법도 알고 내가 훌쩍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도무지 품어지지가 않는다. 이럴 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고 장미꽃만이 아니라 장미가시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갔을 때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봐요. 단점만 자꾸 보여요. 그럴 때 감사를 억지로 하세요. 장미가시를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감사할 일이 넘쳐서 감사하겠어요? 이를 악물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꾸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틈엔가 그 얼음 같던 마음, 송곳 같던 마음이 풀어지게끔 돼 있어요. 녹아져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내 문제는 이런 동굴 같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터널 같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굴이다 생각을 하면 앞이 안 보여요. 막막해요. 이 문제 도대체 언제 끝나? 우리 가정에 희망은 있는 건가? 우리 가정에 소망은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이루고 살까? 앞이 캄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터널 같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문제, 그리고 새날이 기다리고 있는 문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절망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은 40%다. 이미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걱정은 30%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다. 합쳐서 96%예요. 이 96%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4%. 이거는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6%는 우리가 끙끙거리고 속상해하고 막 걱정 근심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것이 거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괜히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 96%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래서 4% 속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는 동굴 같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거야.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감사가 안 될 때 억지로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우리 가정은 저절로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천만에요. 노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인격체인데,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요? 우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갈 때 우리 가정 모두 건강한 가정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